이번 시간에는 경제성 공학의 첫 번째 주제인 경제성 분석 입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성 분석의 기본 개념, 그리고 자본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강의 소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학기 경제성 공학과 관련된 강의는 총 18개의 주제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수업은 바로 경제성 분석의 입문, 즉 경제성 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공학을 공부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경제성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배경이 되는, 즉 환경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체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사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요. 이 자본을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한 자본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고 그 생산활동으로부터 얻어진 부로 다시 자본을 축적하고 다시 생산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본을 크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는 이런 활동이 보장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즉 개인적인 자유로운 생산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뭐 철저하게 정치에 대한 부분과 경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분리해 볼 수는 없겠지만 굳이 정치에 대한 부분과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본다라고 하면 이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간에는 또 미묘한 차이가 있죠.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까는 그 생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생산수단을 국가가 직접 통제를 하고 소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생산수단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배까지도 통제하는 사회를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우리 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회주의를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반면에 공산주의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 의미를 해석하는 문장으로서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성과가 있는 거죠. 반면에 공산주의 국가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시시대, 수렵이 주를 이루었던 원시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수렵 활동을 해서 어디서 뭐 이제 멧돼지 같은 걸 한 마리 잡아오면 골고루 나눠 갔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뭐 이 사냥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도 먹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같이 뭐 4인 가족이 있다 하면 아빠가 벌어서 아이들의 뭐 학원비를 내는 실질적으로 능력은
어른이 갖고 있어서 어른이 급여를 받고 그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소비를 하는 뭐 이런 경제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이 공산주의의 원형은 원시 시대부터 나타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경제 시스템이 발전을 하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붕괴가 되고 이제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유일한 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남아있는 몇몇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뭐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이 자본주의의 특징들, 특히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다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성 공학을 이해하는 첫 단계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과연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로부터 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자본을 축적을 해서 좋은 생산을 통해 가지고 부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뭐 자랑스럽고도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과연 어떠한 식으로 그런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대로 발굴을 해내고 거기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해 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성공의 밑받침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공을 하려면 올바른 투자처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땐 자본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문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과 기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수단과 기법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답이 우리 강의 속에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도구와 기법이라고 하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경제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성공학이라는 용어는 한자 용어인데요. 원래 이 학문의 발원지인 서양 쪽에서 이 경제성공학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엔지니어링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하고요. 굳이 이 단어를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공학경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경제성공학과 이 공학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대생이 알아야 되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 뭐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기법 뭐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온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학 프로젝트를 기획, 선택, 결정하는 일련의 기술체계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제가 우리 이번 수업에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의 타당성, 즉 경제적 타당성을 어떻게 하면 검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한다라고 저의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토목공학부 학생들이 왜
이런 경제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워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타당성, 즉 경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아래에 있는 뉴스 기사들을 한번 좀 볼까요? 키워드들을 보면 여기 이제 경인 운하죠. 우리 서해에서 인천을 통해 가지고 김포 쪽으로 해서 한강과 이어지는 운하인데요. 이 운하를 키워드로 갖고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경제성을 부풀려 계산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보도된 사례들이 있고, 자, 오른쪽에 있는 뉴스를 보면 용인 경전철에 대한 프로젝트 소개를 하면서 뭐 프로젝트 팀이 잘 구성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경제성 분석이 주먹국으로 되어서 시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법을 했으니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죠. 그 손해액이 1조 127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1조 이상이 되는 세금이 낭비된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한테 이 돈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는가? 아래 뉴스를 계속 보시면 주민소송의 상대가 되는 것이 전현직 용인시장 3명, 그리고 전현직 담당 공무원 6명, 그리고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1조 넘는 돈을 손해를 봤으니 보상을 해내라. 근데 그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즉 사업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주먹국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아래쪽에 기사를 보면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1조 32억 원을 투입해서 완공을 했는데 중간에 최소 수입 보장 비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바람에 개통이 좀 늦어졌고 그 사이에서 국제중재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패소를 해서 이 투자자인 캐나다의 봄바디어사에게 한 8,500억 정도를 피해를 보상을 해야만 했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시의 재정이 손해를 봤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내라라고 시민소송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키워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MRG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한국말로는 최소 수입 보장 비율이라고 불리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Minimum Revenue Guarantee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Minimum Revenue Guarante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건설하는 경우 이 민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투자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뽑기 위해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 민간회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운영 수입이 좀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사업에 잘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리스크를 제거해서 민간 기업이 이런 공공사업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입니다. 즉 위에 있는 그 예제로 봤을 때 이 용인의 사례 같은 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하루에 이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 하면 5만 명에 곱하기 전철의 요금 곱하면 뭐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 순이익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이 한 달, 1년 그렇게 쌓이면 우리가 이 건설에 투자된 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의 운영권을 받으면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건데 막상
이걸 운행을 해봤더니 뭐 5만 명이 타지 않고 예를 들면 하루에 1만 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더라 하면 10년 동안 운영을 해서는 이 투자 금액을 민간 기업이 뽑아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하한선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명이 아니라 한 4만 명 미만으로 우리 그 시민의 이용 객수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적어도 4만 명까지의 어떤 전철 요금에 대한 수익 부분을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겠다. 그래서 하한선을 만약에 4만이라고 잡았다면 이 1만 명과 4만 명의 이 타이 부분, 3만 명 정도가 되겠죠. 3만 명의 통행 요금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물어주겠다, 대납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때문에 용인경찰서도 실제 예상했던 이용객보다 명수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용인시에 세금으로 물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한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뭐 공공기관이나 또는 뭐 공무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성공학과 관련된 이런 공부들을 좀 사전에 한다라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사전에 경제성 분석을 하고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만 진행을 하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경제성 공학이라는 교과목의 어떤 학습 목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하지만 국가의 세금으로 진행되지 않고 민간 투자가 발생을 했었던 대표적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소개하는 내용이 거제 부산 간 연결도로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가 부산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거제도 쪽입니다. 부산의 남쪽에 가면 여기에 가덕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섬으로부터 거제도를 연결을 하는 이렇게 된 해상도로를 만드는 건데 중간에 보면 여기에 해저터널도 있고 굉장히 긴 사장교 형태의 교량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장교도 아래쪽으로 좀 배들이 지나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관이 좀 긴 거로 했고 정말 큰 배들은 교량이 있으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해저터널로 빼서 위쪽에 거대한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물길을 터준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필요했던 게 바로 이곳이 부산 신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산에 새로 만들어진 항구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약 1조 5천억 정도에 이르는 큰 사업이고요. 공사기간도 한 6년 정도 걸리고 운영기간이 이제 40년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1조 5천억 중에 한 1조 정도가 민간에서 투자를 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에서 투자한 돈을 국가가 돌려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도로를 40년 동안 민간에게 운영권을 넘겨서 이 고속도로, 뭐 일종의 유료도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통행료를 민간 기업에게 줌으로써 초기에 투자가 일어난 9,996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민간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SOC를 만들고 그 SOC에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료 수입을 민간 기업에게 넘김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민간 투자 사업은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SOC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투입한 것 이상으로 통행료를 회수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건설기업이나 서로 윈윈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던 거죠. 1조 5천억 중에 민간 유치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중앙정부나 또는 부산이나 경남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침매터널, 아까 해저터널이 한 3.7km 정도가 되고 사장기, 바다 위에 교량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총 4.5km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4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켰느냐?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00원 정도 통행 요금을 받으면 처음에 투자한 민간 투자분 996억 원이 회수될 수 있겠다고 계산이 된 거죠. 실제로 현재는 뭐 한 10,000원 정도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 통행료라고 하는 부분, 자, 어떻게 계산이 됐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거의 기준이 되는 학문적 배경이 우리가 배우는 경제성 공학을 통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통행료를 받아야 이 프로젝트가 수익이, 즉 기업에게 적정한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승용차 한 대당 뭐 8,000원이 적당하겠다, 10,000원이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통행료의 수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민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경제성 공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앞에 거가대교와 유사하게 인천대교 개발 사업 역시 민간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민간 투자 방식을 우리가 통상 BTO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BTO라는 말의 뜻은 Build, Transfer, 그리고 Operate라고 하는 세 개의 영어 단어의 이니셜을 딴 새로운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BTO가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보면, Build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교량을 건설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Transfer라고 하는 것은 건설된 SOC들, 이 교량을 아무리 민간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교량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국가의 기간 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사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교량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트랜스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O는 operate, 운영이란 뜻인데요. 실제로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운영권은 민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대교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인천공항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지워볼까요? 이쪽 서울을 통해 가지고 김포 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했죠. 그래서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위쪽까지 올라가지 않고 바로 인천공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천의 송도 신도시를 통해서 남쪽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때 송도 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을 연결해주는 도로가 바로 인천대교이죠. 위쪽 대교는 우리 알고 있는 영종대교가 위쪽 다리인 거고, 아래쪽 다리가 인천대교가 되는 거죠. 이 인천대교가 이제 이런 BTO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운영 기간, 그것이 몇 년이나 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되네요. 운영 기간 동안에 통행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통행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죠. 대략 5천에서 6천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운영되기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승용차 기준으로 5,500원을 받고 있죠. 자, 이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대략 2조 5천억 정도, 아까 거가대교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사업이죠. 그리고 운영기간은 아까 거가대교는 40년이었는데 얘는 30년밖에 되지 않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는 큰데 상대적으로 통행료는 적게 나왔어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통행료 측면에서 거가대교와 인천대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통행료가 아니군요. 통행료가 아니라 통행량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차가 지나다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거가대교와 인천대교 중에 통행량이 어떤 분포를 이루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자, 인천대교가 거가대교에 비해서 투자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통행료를 낮게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거가대교보다 인천대교의 승용차 또는 뭐 트럭, 버스 이런 거의 통행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더 저렴한 통행료를 받아도 충분히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따라서 역시 이러한 인천대교 개발 사업에도 초기 기획 단계에서 경제성 공학의 이론들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중심으로 한 조인트 벤처,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조인트 벤처, 자본을 모아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대형 민간 투자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땐 경제성 분석이 바로 자, 이렇게 국가의 SOC를 건설함에 있어서 민간 투자 사업의 형태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민간 투자 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보통 이제 이런 투자자들을 재정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재정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자산 투자자, 재정 투자자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의 회사가 바로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이 기업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보면 초기에는 이것이 이제 호주의 자본이었는데요. 현재는 포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투자자의 지분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뭐 1대3 정도 해외 대 국내 지분이 이 맥쿼리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회사는 민간 투자 사업을 직접 진행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민간 투자 또는 민간 개발 사업이 있으면 그 회사에 재정 투자만 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전주, 돈을 대는 사람, 쩐주라고 하죠. 쩐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맥쿼리 인프라고, 이 회사가 투자한 국내 민간 개발 사업들을 보면 왼쪽에 리스트업이 된 것처럼 뭐 광주에 있는 순환도로, 조금 전에 보았던 인천공항 진입하는 고속도로, 서울의 우면산 터널이라든가 백양터널 뭐 이런 것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인천공항도 여기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민간 투자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윤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윤을 주주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주식회사가 바로 맥쿼리 인프라와 같은 투자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회사의 그 운영되는 운영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일반 주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주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팔죠.
주식을 파는 대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회사에 주식을 나눠주게 되고, 결국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주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윤에 대한 일정 정도를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거죠. 주주들은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에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의 결과로 수익을 분배를 받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MKIF라고 하는 맥쿼리 인프라, 맥쿼리 인프라 코리아, 맥쿼리 코리아 인프라 펀드 이런 거겠네요. 회사 이름이 M은 맥쿼리 코리아 인프라 펀드 뭐 이런 식의 회사 이름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13건의 민간 개발 사업에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 투자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걸 주주에게 나눠주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들도 관련사들이 있겠고, 여기에 대한 투자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연계가 진행이 되겠죠.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개인이 기본적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에 뭐 1조, 2조씩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이 1조 되는 사업, 2조 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 투자 중개를 해주는 이런 맥쿼리 인프라 같은 회사를 통해서 뭐 작은 지분, 당연히 내가 뭐 10,000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 중개업, SOC 개발 중개업,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맥쿼리 인프라라고 하는 회사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고 뭐 컨설팅비 같은 것들을 받는 개념으로 이익을 창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민간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보다시피 총 13개의 프로젝트에 이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회사가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저변을 깔아보면 이 회사들이 다 MRG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MRG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MRG라고 하는 것이 민간 기업에게는 위험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막상 이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손해는,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는 다 어디로 가냐면 국민의 몫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점점 이런 MRG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MRG라고 하는 것이 2009년도에 폐지가 돼서 현재 11년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들은 적어도 2009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MRG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훨씬 더 이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예전처럼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어쩌면은 이러한 것 때문에 엔지니어링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성 공학의 역할이 과거보다 어쩌면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봤을 때 이 프로젝트 안에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당사자 각각에 따라서 사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또 분석하는 부분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즉, 입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조금 전에 거가대교나 인천대교 같은 것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의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들이 있을 수 있죠. 건설 기업들이. 크게 보면 이 교량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시공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시공사나 설계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건설 업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자, 유일하게 따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즉, 이 프로젝트에 우리 회사의 인력과 뭐 장비와 아니면 자재 같은 것들을 대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었을 테고, 그렇게 내가 비용을 댔을 때 대금으로서 뭐 시공에 대한 대가 또는 설계에 대한 대가로 적어도 그 비용보다 많은 대가를 받게 되면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윤을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이윤이라는 건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 우리가 들인 인력과 자재와 장비의 비용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기성, 즉 대가가 더 크기만 하면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충분히 수행할 만한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건설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해 당사자는 바로 국가예요. 대부분의 이 건설이 이런 SOC, 사회 간접자본, 도로나 철도나 뭐 댐이나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효용이 커졌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자,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효용이라는 건 어떨 때 나타나느냐? 이 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자원이 들어간 비용 부분과 거꾸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삶의 질이 좋아졌는가 하는 부분을 금액한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 즉 비용보다 커지게 되면 효용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는 거죠. 거꾸로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국민에게 얻어지는 편익도 별로 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는 국민의 효용 입장에서 바람직한 프로젝트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기획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금융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금융업자는 오로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뭐 재정적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재정적 투자자들은 오로지 이 프로젝트를 볼 때 본인들의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됐고 그리고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 투자를 100원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수익을 110원을 돌려줬다. 하면 이 110원에서 100원을 뺀 만큼 10원이 되는데 이걸 이자로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즉 보면 이자로 10%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굉장히 좋은 투자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의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는 건설업자가 얼마나 이윤을 창출했는지 이런 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로지 본인들이 투자한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의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오로지 이자율로서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이해당사자, 건설업자나 진한 거로 써볼까요? 건설업자나 국가나 금융업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 충족이 되어서
모두 다 뭐 이윤을 얻거나 아니면 효용이 늘어나거나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거나 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타당성을 갖게 되고 타당성을 갖는다라는 건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느 하나가 만족되지 못하더라도 해당되는 프로젝트들은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성 이 그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제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과연 그렇게 먼 발치에 뭐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대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냐?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베이비붐 세대 그 시대에 태어난 어떤 한 아저씨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일선에서 은퇴를 하시고 인생이 좀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먹고 살 길을 좀 찾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 원룸이나 하나 지어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에서도 경제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얼마든지 이용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베이비붐이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애가 많이 태어났던 시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한 20여 년간 1946년부터 1965년생을 지칭하는 용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좀 짧았죠. 1947년부터 1949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그 이제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시대인 1963년생이 뭐 은퇴하는 나이를 만 60세 정도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2023년,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한 10군데 정도 기업으로부터 오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로 좀 와달라고. 근데 상당히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대졸 우리 학생들에게 별로 취업 시장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일본도 베이비붐 시대가 끝나고 나서 2009년 이후부터 그렇게 잡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러한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가 곧잘 따라하죠.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2023년 정도 이후에는 대졸 그 학생들의 취업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의 원래 주제로 들어가 보면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둔 아저씨가 퇴직금으로 원룸이나 하나 지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분이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료조사를 한 그 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분이 뭐 나름대로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경제성 공학 과목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비용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초기 투자비입니다. 초기 투자비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처음에 한 번 발생하고 이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비용들을 의미를 하죠. 자, 원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장 중요한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겠고요. 다음에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시공 비용이죠. 건설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향후에 그 건설 이후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통신 설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욕실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설비 비용들이 좀 포함될 수 있겠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비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초기에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건설하는 데까지 발생하는 비용들을 모두 초기 투자비의 항목으로 조사를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운영 유지 관리비인데 이 비용은 초기 투자비와는 달리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운영 및 유지비 같은 비용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뭔가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성능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보수 비용이나 교체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운영 유지비에 비해서는 보수 및 교체 비용 같은 게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욕실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번 수행을 한다든가 건물의 전체적인 페인트를 한번 다시 칠한다든가 이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더 커지게 되면 보통 개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골조만 남겨놓고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쫙 엎어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만들겠다. 이런 비용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연간 운영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매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기 투자비와 달리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좀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온 임대 수익 및 기타는 사실 비용 자료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쪽에서 나가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원룸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첫 번째이겠고요. 두 번째는 공입비, 기타 등등 해서 예를 들면 관리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과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주기적인 수익을 우리가 이 부분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를 앞둔 아저씨가 원룸 건물을 하나 질까 말까 고민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철저한 자료조사를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까지가 자료조사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사를 마치시고 나면 다음 고민은 그거죠. 이렇게 초기 투자비도 들고 운영 및 유지 보수비도 들고 원룸에서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 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그러면 돈이 되는 것인가? 즉 이 프로젝트, 원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를 할까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과 수익 항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값을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 은퇴자는 원룸 부분에 대한 비용과 수익 부분을 조사를 해서 여기 이 그림과 같은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현금 흐름도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도는 물론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추는 어떤 비용과 수익의 항목 그 카테고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갖는 어떤 수익과 비용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용 수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그린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현금 흐름도의 그 구조를 보면 이 가로축은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0년도라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를 하는 거고 N년도 같으면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원룸 케이스를 보면 그 은퇴자가 초기에 원룸 건물을 짓는데 1년, 2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비용들이 이렇게 지출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 묘사를 이렇게 현금 흐름도의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표시해서 내 주머니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할 수 있겠고요.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원룸을 내가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그만 다른 사람에게 좀 팔아야겠다. 그리고 나 이제 그만 원룸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기간 N이 바로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현금 흐름도를 구성하는 9가지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시간을 가지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초기 투자와 운전자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와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0년도에 땅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1년도와 2년도에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초기 투자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즉 처분이 쉽게 가능한, 예를 들면 원룸 같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한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걸 유동자산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그런 유동자산들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운전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초기 투자와 운전자본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느냐? 모든 것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것처럼 이 초기 투자와 운전자본에도 서로 매칭이 되는 양적인 요소, 즉 수익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초기 투자와 매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잔존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정자산을 마련을 하고 그 고정자산을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잔존가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원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원룸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판매를 해서 얻는 수익을 잔존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유동자산과 관련된 운전자본의 처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운전자본, 즉 유동자산에 대한 처분을 통해서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얻는 수익을 운전자본 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카테고리를 보면 이 대출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원룸 사업을 하는데 총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이분이 퇴직금으로 한 5억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그 5억으로 10억짜리 토지와 건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5억이라는 자금을 우리가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 5억이라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통해서 한 5억 정도 수입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건물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분명히 어떤 것이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대출 자금을 플러스 쪽에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양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 대출 자금과 반대되는 개념, 음의 개념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음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부분이 이 대출 상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룸을 완성을 하고 프로젝트 운영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대출 상환하는 데 이용하게 될 텐데 바로 그 부분을 대출 상환. 따라서 여기 있는 대출 자금과 대출 상환은 서로 양과 음의 관계의 매칭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음과 양의 관계를 하나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향후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운영비도 들고 유지보수비도 들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큼 세금을 지출하기도 할 텐데요.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그려진 이 운영 유지보수 비용과 세금을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한다고 하면 플러스 쪽에 나와 있는 수익을 이 비용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양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든 물론 그 복잡함의 정도, 상세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 항목을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가지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 범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초기 투자비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토지 구입비라든가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설계비라든가 시공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중에 세세하게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러한 항목들은 뭐 수익도 마찬가지고 뭐 운영 유지 보수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용과 수익은 이 9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까 그 은퇴자와 같이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용과 수익 항목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값을 추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도를 완성하는 것으로부터 경제성 분석이 시작된다. 어쩌면 이 경제성 분석의 올바른 분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또는 현금 흐름도를 만드는 과정, 이것을 정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이 경제성 분석의 올바른 분석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서와 같이 현금 흐름도라고 하는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수집이 되고 나면 이후에는 그 현금 흐름도를 이용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자본회수기간법을 비롯해서 미래, 현재, 연간 등가법 또는 수익률법 또는 수익, 비용, 비율법과 같은 6가지의 분석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방법들을 이용을 하면 아까의 현금 흐름도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까와 같은 현금 흐름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이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좀 판단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아까 우리가 그려져 있는 현금 흐름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현금 흐름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시간축이 이렇게 있었고 자, 위쪽으로 우리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항목들이 있었고 쭉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들이 있었고 그러면 과연 이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는 걸 판단을 한다는 건 결국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많은 것인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면 되거든요. 이 화살표의 크기는 결국 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즉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들을 모두 다 더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높이가 되겠죠. 또 아래쪽으로도 즉 현금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쭉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봤더니 이게 위쪽으로 올라간 이 화살표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훨씬 더 크네. 그럼 쉽게 말해서 내 주머니에 쪽으로 돈이 들어온 것보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많다는 거죠. 그럼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역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위쪽 화살표 이만하게 그려지는데 아래쪽 화살표는 요만하게 그려진다. 그러면 현금의 유출보다 현금의 유입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있는 1억 원, 즉 0년도에 1억 원하고 여기 있는 1억 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20년 후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린다라고 하면 0년도에 1억이나 20년도에 있는 1억을 갖다가 동일한 크기로 평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0년도에 있는 1억 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20년 후에 있는 1억 원이라고 하는 수입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기 있는 그 화살표들을 그냥 단순히 합산하는 형태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평가하다가는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경제성 공학에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시점에 존재하는 현금의 크기, 돈의 흐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을 돈의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커버해 주기 위한 수학적인 계산식이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입니다.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이 F라는 건 어떤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미래에 존재하는 시점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P라는 건 상대적으로 과거 시점에, 즉 현재 시점의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 1 플러스 i의 n승을 해준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이 i는 영어의 interest rate에서 온 이자율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즉 3%, 4%와 같은 연 이자율을 의미를 하는 거고, n은 바로 여기에 있는 미래와 현재가 얼마나 시간차가 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 프로젝트 시작이고 여기가 프로젝트 종료라면 20년 차이가 나죠. 20년짜리 프로젝트니까. 그럼 그때는 n이 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많이 날 테고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차이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리의 공식이라고 불려져 있는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아까 그 보았던 현금 흐름도를 단순하게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시점으로 환산을 해서, 보통 그런 걸 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변화를 한 후에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올바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하는 돈의 가치를 올바르게 그 개념들을 포함을 해서 오류 없는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차차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 경제성 공학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식은 바로 이 F는 P의 1 플러스 I의 N승이라고 하는 이 계산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산식이고요. 이 공식을 보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단순하지만 위대한 수식, 바로 이것이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본 계산식인 복리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용과 수익 항목을 다 결정을 했고 그걸 통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과연 그것이 기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자, 이거 봅시다.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최초에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설계, 디자인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경제성 공학 단계에서 하게 되는 의사결정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단계인데요. 즉, 투자 단계입니다. 올바르게 계획이 됐고 올바르게 설계가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을 때 많은 부를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투자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충분하게 돈을 벌어들이지 못할 것 같다, 즉 손해가 날 것 같다 라고 하면 다른 제품
또는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단계를 반복 수행하게 되고 다시 투자 결정을 받고 통과되면 일로 가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이 과정들이 무한히 반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제조 단계로 넘어가서 제조를 하게 될 거고요. 마케팅이나 판매 부서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판매의 결과로 인해서 이윤이 창출이 되게 될 테고 바로 이 이윤의 창출이 어느 정도 됐느냐, 즉 아까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돼서 결국 그 기업의 시장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의 가격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8, 9만 원대 이 정도의 어떤 SK하이닉스의 주식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충분한 이윤을 창출해 낸 것이고 그 결과로 기업의 시장 가치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부터 쭉 좀 보면 자본주의 세상에선 뭐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쌈짓돈, 즉 자본을 올바른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으로 자본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비용과 수익이 발생할 것인가를 조사해서 현금 흐름도라는 걸 만들고 그 현금 흐름도를 바탕으로 돈의 시간적 가치에 기반한 6가지의 경제성 분석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을 해서 이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라고 한다라면 투자가 이루어질 테고 그 투자를 통해서 뭐 이윤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시장 가치를 키우는 또 다른 제품의 설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이 되면서 올바른 투자 결정이 일어난 기업들은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처럼 구글처럼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데는 이 과정 속에서 도태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학적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의 현재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요. 2022년 8월 1일 기준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일단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부동의 1위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회사의 현재의 주식 가격을 살펴보면 한 주의 가격이 61,100원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주식이 최초에 발행됐을 때의 가격은 여기 액면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100원이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처음 발행됐을 때보다 현재 대략 611배 정도가 가격이 상승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100원짜리 주식이 61,100원까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대략 36475537 그리고 단위가 억원입니다. 따져보면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약 364조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죠. 반올림하면 365조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주식은 이런 보통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우선주가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우선주까지를 포함을 해서 기업의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자, 이쪽에 대략 46조 정도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다 플러스 46조 원 반올림하면 46조네요. 그렇죠? 46조 원을 하면 대략 가격이 411조 원 정도에 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되는데요. 자, 시가총액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주식 한 주의 가격이 61,100원이고요. 그런 주식이 여기 있는 것처럼 596만 9,783주가 있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숫자, 즉 현재가와 상장 주식의 숫자를 합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가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가총액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2위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대략 99조, 한 100조 정도가 되네요. 자, 1위 기업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 규모고요. 3위는 SK 하이닉스 70조, 4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62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등이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워낙이 2, 3, 4, 5위 기업에 비해서 1위 기업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위 자리가 바뀌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대략 작년에 279조 원 정도가 되었고요. 279조 원의 물건을 팔아서 얻은 이익은 대략 5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20% 안팎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100원어치 물건을 팔을 때 삼성전자는 20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익을 올렸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시가총액,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대략 411조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총계를 살펴보면 그게 대략 42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진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자산 총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대략 자산 총계가 426조, 427조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한 411조 정도 되니까 뭐 이론적인 시가총액과 자산 총계의 어떤 등가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기업 중에 우리 건설과 관련된 기업을 살펴보면 딱 하나의 기업이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삼성물산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별도로 있지 않고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건설이라는 명칭은 엄밀히 말하면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건설 부문과 무역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랜드도 삼성물산의 소속이고요. 어찌되었든 그나마 이 중에서 건설과 관련된 기업을 찾아본다고 하면 그것이 삼성물산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22조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의 자산 총계를 살펴보면 대략 55조.
이론적으로는 시가총액과 자산총액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산총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은 편이니까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26조 원 정도 되고 자산 총계는 딸랑 5.6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자, 이것은 실제로 이 회사의 어떤 미래의 발전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즉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괜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느냐? 아래 셀트리온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놓고 보면 삼성물산은 매출액이 대략 3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난 게 1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작죠. 대략 한 3% 수준. 그런데 위에 있는 셀트리온을 보면 매출액이 1.9조, 그런데 그 중에 7,569억 원이 이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면 대략 한 30% 내외가 되는 거죠. 즉 10배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낮은 자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국내에 건설 관련된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역시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이고요.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건설 기업 중에는 현대건설이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2위가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DLENC 순위로 1, 2, 3, 4, 5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대략 가장 높은 데가 4조 6천억 정도, 3조 8천억, 2조 5천억, 2조 1천억, 1조 5천억. 자, 앞서 봤던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설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 자산총계와 비교를 해 보아도 자산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상위 시가총액 20개 기업에 대해서 시가총액의 평균을 따져보면 대략 1조 원 정도 되고요. 이들의 자산총계는 4조 9천억으로 평균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자산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대략 한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 기업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결국 시장에서 평가하기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남북 통일과 같은 그런 이슈들, 새로운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저평가된 주식이 다시 고평가되는 일도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국내 건설 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따라서 자산총계 대비 시가총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들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위 20개의 평균을 따져보면 대략 매출이 3조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2,800억 정도 나왔으니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100원을 판매하면 그걸 통해서 이윤이 얼마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7원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시가총액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이름이 좀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내에 예를 들면 SK건설이나 포스코 같은 그런 건설회사들은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순위에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건설 부분의 기업 통계로는 또 잡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별표 표시된 회사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크게 보면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두 개의 시장으로 양분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일반적으로는 코스피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지만 벤처기업 위주로 또는 기술기업 위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경우 이렇게 별표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건설기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 가격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 현재의 건설기업이 시장 상황이 어떻고 또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건설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현장에서 구조물을 만드는 이런 시공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시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시공을 위해서 조달, 시공 단계가 있는 것처럼 설계에도 기본 설계와 실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이 되고 나서는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통해서 시운전, 인도, 운영, 유지 보수가 되고 수명이 다 되면 해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기본적으로 언제 가능하냐? 기획 단계에서 OK를 받았을 때, 즉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사업 발굴, 타당성 평가, 자금 조달 모두가 가능해지면 이걸 토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앞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투자에 대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설계나 시공이나 운영 및 유지 보수 폐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의사결정의 머리에는 기획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기획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성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주로 시공 분야에 한정돼 있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 농업시대로 놓고 보면은 일종의 소장농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1970년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동 건설 시장에 나갔던 것처럼.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건설 현장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거의 이야기죠. 자, 기후 이후에는 일부분의 공사를 전부 다 따와서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책임 시공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것은 농업시대에 보면 소장농에서 이제 소장농을 부리는 마름의 역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런 시공 중심의 건설 시장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시공을 위한 사전 설계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설계가 완성된 이후에 우리 건설 기업이 가서 시공을 책임지고 하는 이런 분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 시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충분한 설계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영역을 시공과 설계 영역으로 넓혀갔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마름의 역할이 아니라 농업 기술을 확보한, 그 설계 능력까지 확보한 그런 선진 마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재 국내 건설 시장의 형태고, 이러한 것이 점점 설계 능력을 갖추면서 이 설계가 왜 선진국의 몫이라고 했는데, 이제 해외 건설 시장에서도 국내 설계가 도입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기획 부분이에요. 이 기획 부분은 결국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투자를 직접 진행을 하고, 결국 여기로부터 얻어지는 이윤을 다 챙기는 사람이 바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디벨로퍼들이고, 과거의 농정시대에서 봤을 때는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영역이 재주를 부리는 영역이고, 어쩌면 이 부분이 돈을 챙기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건설업에 있어서 핵심 경쟁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공 능력과 설계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시공과 설계보다 더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이 되는, 즉 기획 부분에, 즉 사업 발굴과 타당성 평가 능력을 갖추고 자금 노동 조달 능력을 갖춰서 직접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챙기는 이런 재정적 투자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보면 맥쿼리 인프라와 같은 그런 역할들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나 시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건설업이 결국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설계 시공과 더불어서 기획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더 선진적인 건설업이 될 수 있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의 어쩌면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성 공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졸업생들은 설계나 시공 분야에서 건설 기술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겠지만, 다만 한두 명이라도 개발 사업 쪽에 좀 뛰어들어서 이런 미래 건설업의 어떤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후배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런 훌륭한 사업가가 나오기를 기원을 하면서 우리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시절에는 대부분 설계나 시공을 받게 될 거고요. 결국 진행이 되면서 언젠가는 관리 업무를 하게 될 텐데, 그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 기획이라고 하는 업무, 이 경제성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점점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수업, 오늘 이 수업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서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생산보다는 사실 기획 단계가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은 이 그림에서 보는 나이키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아웃소싱 전략으로부터 좀 그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의 그 신발 산업에 대한 어떤 생애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고무나 천 같은 어떤 원자재를 소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거는 상품에 대한 개발, 설계를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설계안과
원자재가 만나게 되면 신발을 갖다가 매니팩처링하고 어셈블리하는, 조립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신발이 완성이 되면 마케팅, 판매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질 텐데, 직접적으로 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어떤 미디어, 매개체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백화점이나 일반 상점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온라인 판매들, 아니면 홈쇼핑 판매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나이키의 나이키 팩토리라고 부르죠. 브랜드샵 같은 것들 통해서 유통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상품 개발 쪽에 피드백을 시켜서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이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 제조 회사, 신발만 좀 국한돼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의 생애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해놨느냐 하면 바로 이 세 가지의 부분, 좀 상품 개발, 마케팅, 그리고 나이키의 브랜드 스토어, 이 세 가지가 나이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얀 부분들은 다 아웃소싱을 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쪽 신발을 만들고 조립하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제3세계에 있는 좀 비교적 나이 어린 젊은 노동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친구들의 시급이라네요. 하루 일하고 받는 1급의 대가가 일당이 뭐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밖에 급여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제3세계에서 이런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부산 나이키 공장, 뭐 나이키 공장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나이키 운동화를 만들던 그런 OEM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불과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제3세계 역할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도대체 나이키는 여기 있는 상품 개발과 마케팅과 브랜드샵에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나머지 뭐 원자재나 신발 제조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부분이 나이키에 있어서 부를 창출해주는, 즉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커버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품의 기획, 영업, 이런 부분들, 유통 부분들은 직접 챙기고 나머지 부분들, 특히 생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자, 이러한 전략은 최근에 뭐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하는 기업인 애플 같은 데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애플에서 제조를 한다, 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뭐 상품에 대한 개발하죠. 그리고 마케팅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유통도 해요. 그리고 생산은 다 아웃소싱입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메모리칩 만들어주죠. 뭐 시모스 같은 것도 만들어주죠. 뭐 LG나 이런 데서 디스플레이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 부품 다 소싱 해가지고 매니팩처링 어디서 합니까? 중국에서 다 하죠. 그러니까 한 대 판 때마다 한 절반 정도씩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윤은 이 하얀 부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분홍색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애플의 주식이, 즉 애플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공장 하나 없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상품의 기획, 자본의 투자 뭐 이런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입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뭐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경제성 공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타당성을 갖는가, 갖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